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열전 흉노에 대한 이야기, 흉노열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흉노열전은 좀 내용이 길은 관계로 여러 차례 나눠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흉노열전에 들어가기 전에 흉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흉노에 관한 자료나 기록 내지는 이런 유물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충분하지 않아서 사실 사학자들도 그렇고 역사자들도 그렇고 흉노에 대한 확실한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터전이 유라시아 북방 지역에 걸쳐서 널리 분포하며 살았고 또 유목 생활을 한 부족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도 사실상 투르크계인지 아니면 아시아 몽고계인지 이렇게 해서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흉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유는 이 흉노족들에게 언어는 있었지만 문자가 없어서 그들 스스로 자기들에 대한 기록을 내지는 기록물을 남겨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자를 사용했었던 주변 왕조국, 예를 들면 사마천이 살았던 한나라의 한자 문화에 의해서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 한나라의 시각과 관점으로 흉노를 바라보고 기록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마천이 흉노라는 호칭을 써서 이 흉노라는 말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흉악한 노예 내지는 흉악한 천민 이런 의미인데 또 오랑캐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오랑캐만, 오랑캐적, 오랑캐이 이런 한자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 부족, 흉노를 여러 호칭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만 북방 민족을 이렇게 오랑캐라고 여긴 것은 어디까지나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는 중국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중국밖에 없다. 중화 사상, 중화 중심주의 사상에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세상에는 중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북방의 유민들을 흉노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이 정착해서 농경 생활은 하지 않았고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지만 생활 방식이 야만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북방의 유목민들이 남겨놓은 유물을 보면 첫 번째로는 야금술, 금속 가공술 이런 거에 있어서만큼은 고대 중국보다도 더 앞선 문물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흉노족들은 농경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 기마술, 활쏘기술 이런 면에서는 더 뛰어났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반도의 신라의 문무대왕 비석에서 신라 왕조의 시조가 한나라 무제 때 흉노족에서 귀화한 김일제라는 사람이 그 신라 왕조의 시조였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환단고기에서는 아예 흉노의 시조는 한민족이다. 그리고 흉노의 지도자로 불리는 선우라는 표현도 의미상으로는 단군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대 고조선과 이 한반도는 흉노와 같은 뿌리다라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흉노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도 분명한 것은 언어학적인 인류 분포를 보게 되면 일단 우리는 북방에서 한반도까지 이동해 온 우랄 알타이계라는 주장이 가장 명쾌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이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목민 집단 연합체가 흉노였다라는 것을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흉노열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흉노의 그 뿌리, 근원과 그들의 호칭, 그 다음에 그 흉노 유민민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생활 문화에 대한 특징, 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흉노족과 사마천 이전에 살았던 중국과의 관계, 고대 중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흉노와의 관계, 그리고 춘추시대 때 흉노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전국시대 치룽이 있을 때 이 치룽과 흉노와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와서 중국 최초로 전국을 통일한 통일 진나라 진시황 때 흉노와의 관계, 요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흉노의 근원과 생활 문화에 대해서 사마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마천은 흉노의 뿌리와 그들의 호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노의 시조는 은나라 시대 때 순유라는 사람이 흉노의 시조다라고 사마천은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순유의 조상을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중국 고대 하나라 하우시의 후손으로 하나라의 마지막 폭정을 한 왕, 거랑이 있습니다. 이 거랑의 아들 중에서 훈육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훈육이 자기 아버지 거랑이 죽자 아버지의 첩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북쪽 들판으로 도망을 쳐서 방목 생활을 하였고, 그 훈육의 후손 중에서 은나라 때 아예 북쪽 변방 쪽으로 달아난 사람이 순유다. 이 순유가 흉노의 시조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마천은 흉노도 중국 고대 한나라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중화인과 같은 종족임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은 세상에는, 땅에는 중국인들밖에 없다라는 그런 중화 중심 사상에 이때부터 표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마천 이야기로 계속 가서, 자, 이와 같이 사마천은 흉노라는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유임금, 순임금 때 그 이후에는 흉노를 산흉이라고 불렀고, 또 허면이라고도 불렀고, 훈육이라고도 불렀다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이들은 목축을 하면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유목민의 생활이 그런 패턴이니까요. 자, 근데 흉노에 대한 이런 다양한 호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임금 때는 훈육, 그 다음에 사실 주나라 때는 허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 진나라 때 와서 흉노라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칭 자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흉노를 지칭하는 호칭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흉노라는 그 호칭은 대부분 서북방 지역, 동북방, 서북방, 뭐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견융, 서융, 뭐 융적, 산융, 그 다음에 동호, 임호, 누번, 북만, 뭐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시점별로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흉노다라고 통합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은 북쪽은 흉노라고 했고 동쪽은 동이라고 했습니다. 동쪽 오랑캐, 그 다음에 남쪽은 남만이라 해서 남쪽 오랑캐,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그 둘러싸고 있는 쪽의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전부 다 오랑캐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뭐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은 뭐 그렇게 부를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러면 사마천이 적고 있는 유목민들에 대한 특징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유목민이니까 가축을 길렀는데 대부분이 말, 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거 말고 특이한 가축을 길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낙타도 소개되고 있고, 나귀, 그 다음에 노새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제라는 말도 소개되고 있는데, 이 결제라는 말은 좋은 말, 준마와 이 쏜말과 암말, 노새 사이에 접해서 나온 말이 결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도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도는 그 말의 털이 푸른 빛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도도. 그 다음에 이제 타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들판에서 길러지고 있는 야생마를 타네라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노는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일단 물과 풀을 찾아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죠. 흉노족들이 비록 유목민 생활을 했지만 각 부족들 간의 그 영역, 토지에 대한 영역은 분명히 나누어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보통 유목민들은 토지를 정하지 않고 옮겨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비록 유목민이더라도 각각의 부족 간에 자기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을 넘어서면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내지는 뭐 약탈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서 이 부족 간의 경쟁, 싸움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났고 전투가 다반사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흉노에서는 문자는 없고 말만 사용하다 보니까 언어만 있다 보니까 어떤 약속을 할 때는 글로써 하지 않고 말로써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로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거를 부인하기도 쉽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다툼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흉노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타기, 그 다음에 활쏘기 뭐 이러면서 사냥을 배워가지고 성년이 되면 모두가 무장한 기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흉노들은 평상시에는 목축업, 그 다음에 사냥을 생업으로 삼다가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부족 모두가 전쟁에 나섰고 침략하면서 약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천성이었다라고 사마천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흉노다라고 불리어지게 된 것이라고 보겠죠. 또 사마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노족들은 먼 곳에 떨어져 있을 때는 활과 화살로 싸웠고 가까울 때는 칼과 단검을 무기로 삼아서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거는 꼭 흉노만 그런 건 아니죠. 그 대신 흉노족들은 말을 타고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그 화살 솜씨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 방식에 있어서는 흉노는 유리하면 공격해서 진격하고 불리하게 되면 태극을 하면서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치는 행위 자체도 그들은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마천이 살던 한나라 시대 때 사실 전쟁에서 패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도망을 오게 된 한나라 장수들은 도망가는 것 자체 내지는 포로가 되는 것 자체가 죄로서 참수에 내려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또 대부분 참수를 받게 되면 돈을 나라에 내고 평민으로 신분이 강등되어서 목숨만을 살렸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이게 이제 한나라의 어떤 장군이 내지는 한나라 병사들이 대하는 그런 예였습니다. 근데 사마천 입장에서는 흉노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도망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건데 흉노는 도망도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흉노족들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증으로 흉노족은 그 최고 우두머리, 선호나 뭐 군왕, 부족장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사람들 이하, 그 밑에 사람들은 신분의 구분 없이 전부 다 가축 고기를 먹었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털이 달린 모피로 외투를 해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복에 있어서는 귀천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예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흉노의 장정들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노약자들은 그 남긴 나머지를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흉노족들은 건장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 노약한 사람들을 나름대로 또 좀 천하게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마천이 보실 때 사마천이 무제 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의 무제 때부터는 이 공자 육아 사상이 다시 확장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육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른 먼저 이런 예절이라는 것은 사실 흉노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흉노족들은 또 이랬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첩들을 그 아들이 아내로 삼고 또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뭐 형이면 제수, 동생이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혼인 관계에 있어서도 예가 없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흉노족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 여성들의 어떤 중요성은 뭐냐면 부족을 번창시키고 출산하는 그런 거에 중요한 의미를 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흉노족의 여러 가지 풍속 중에서 흉노족들의 사람들은 성도 없고 중국인들이 사용했던 그 호칭 자도 없었다. 다만 이름만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마천은 이 흉노열전 전반부에서 흉노의 문화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뜻을 좀 담아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은 다 맞는 얘기였던 거니까 자기들 한나라 문화하고 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유사한 게 지금 미국의 원주민들 있죠. 인디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인디안들 이름도 사실은 성이 없죠. 돌멩이 짚고 일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적인 것들 사건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이게 아마 인디언들도 이 아시아에서 넘어간 종족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역사가 사마천이 말하는 중국 고대 시대의 나라들과 흉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 때 흉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사마천은 여기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 주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고대 요임금에 의해서 농사일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후직이라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근데 요임금이 죽고 다음 때 이어진 순임금도 역시 후직을 그대로 희시성을 하사하고 난 다음에 농사일을 짓게 합니다. 자, 이 후직이라는 사람이 주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에 대한 시조는 후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후직이 쭉 후손이 이어지다가 하나라 때 와서 사회가 좀 복잡해지자 후직의 후손 공유라는 사람이 농사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자기 손주도 농사일을 관장을 깨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받아서 후직의 후손 공유 역시도 하나라 때 농사일을 관장했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이 벼슬을 내놓고 서쪽 오랑캐 지역으로 들어가서 빈이라는 지역에서 도읍을 정하고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300년이 지난 은나라 후기에 왔을 때 융적이라고 해가지고 서쪽 이민족을 융이라고 하고 북쪽 이민족을 적이라고 했는데 이 융적 하면 서쪽과 북쪽 오랑캐 이런 의미입니다. 융적이 고공담보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공담보는 또 누구냐면 공유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증조부가 되겠죠. 그래서 후직으로 시작해서 13대 내려오면 고공담보가 그의 후손인 거죠. 그런데 이 고공담보를 서융이 공격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공담보는 그 빈을 또 떠나서 이번에는 좀 남쪽으로 내려와서 기산이라는 산 밑에 주원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원이 그 주자가 주나라 이름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나라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때 빈 땅에 살고 있었던 주나라의 족속들이 모두 고공담보를 따라서 주원에 와서 그것을 도읍으로 삼아서 주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2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고공담보의 손자가 서백창이었습니다. 고공담보의 아들 중에서 계륵이 있고 또 그 계륵의 아들이 서백창입니다. 이 서백창은 주나라 문왕이 되겠습니다. 이 서백창이 융적의 일파였던 견융의 견이씨를 정벌을 합니다. 서백창에. 그러니까 서백창 문왕도 서용을 정벌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더 지나서 이 서백창 문왕의 아들 주무왕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을 토벌해서 죽이고 내쫓은 다음에 주나라의 나급의 도읍을 정해서 그 당시 나급은 주나라의 도읍이었지만 살기는 풍과 호라는 지역에 살면서 서쪽의 융, 모랑캐들을 경수, 그 다음에 낙수가 있는 북쪽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그 모랑캐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다라고 사마천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서쪽으로 몰아낸 이 오랑캐들을 부르기를 황복. 이 황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중국의 왕족에서는 이 왕족들이 은거하고 있는 도읍에서 가까운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은 지역, 세 번째 넓은 지역 이런 식으로 쭉 명칭을 붙였는데 복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 황복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오랑캐들이 물러가 사는 지역을 황복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후에 무왕에서 주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또 200년이 더 지나서 주나라가 세워진 시점이 약 기원전 1000년 전이니까
기원전 한 800년 정도 되겠네요. 이때 주나라가 이제 혼란해지기 시작하죠. 주나라의 무왕이 나타난 겁니다. 이 무왕이 8준마, 그러니까 8가지 아주 대단한 말, 어떤 말은 하늘을 나르고 어떤 말은 하루에 천리를 가고 뭐 이런 말들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최상의 말 8마리를 타고서 다녔다. 그러면서 이 주무왕이 견용 서쪽의 융을 정보를 하자 이때부터 황복의 오랑캐들이 그에 대한 불만으로 더 이상 주나라에 조연을 하거나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사마천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은주까지 쭉 내려오면서 오랑캐가 어떻게 시작됐고 주나라가 오랑캐와 어떻게 대응을 해왔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마천은 이 서주 시대 때, 그러니까 주나라가 호화풍이라는 지역에서 도읍을 만들고 살고 있다가 거기서 살 때가 이제 서주 시대입니다. 이 서주 말년이 돼서, 그러니까 기원전 한 700년 조금 전이겠죠. 주나라의 유왕이 여인 포사를 만나서 자기 왕비를 내치고 포사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내쳐진 왕비가 친정 아버지인 신우를 찾아가서 아버지, 저희 남편 유왕이 포사와 바람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원전 771년에 이 신우는 오히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견웅, 오랑캐들과 연합을 해서 여산 밑에서 주나라의 유왕을 죽이고 주나라의 북쪽을 점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쪽에 경수와 이수사의 땅에 들어가서 중원의 제국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진나라, 당시에는 진나라가 이제 당진, 섬진 두 군데가 있었지만 제가 말하는 진나라는 섬진입니다. 진시황의 조상인 거죠. 이 섬진의 진나라 양공이 주나라 황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주나라는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본거지, 그러니까 풍과 호라는 지역을 버리고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가서 낙양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이때부터 서주 시대를 마감을 하고 동주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의 이 기점이 춘추 시대의 시작점이 됩니다. 당시에 아까 말한 섬진의 진나라는 사실 주나라의 부속 국가, 부용국이라고 하는데 부속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후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 진나라 양공이 군사를 지원해줘서 주나라의 평왕이 낙양으로 동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을 세워줬기 때문에 주나라 평왕은 섬진의 진나라 양공에게 그때 백작이라는 진백의 봉에서 이 진나라가 그 시점에 처음으로 이제 제국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 평왕은 그때부터 이 호경이란 땅 서쪽 견웅을 몰아낼 경우 그 땅들은 모두 진나라 땅이라고 명을 했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그때부터는 이 북쪽 오랑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랑캐를 계속 서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진나라가, 섬진나라가 이제 융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진나라 수도가 나중에 이제 함양이죠. 이곳 근처가 호경, 풍 이런 지역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진본기, 그 다음에 주본기, 그 다음에 은본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춘추시대, 이제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부터 춘추시대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흉노와 춘추시대 때 있었던 각각의 제국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 섬진의 진양공은 서쪽에 있는 융조를 정벌하기 위해서 기라는 땅에 이르게 되고 또 그 뒤 65년이 더 지난 다음, 그러니까 기원전 706년에는 북쪽의 산용이 제국 중에 하나였던 연나라 국경을 넘어와서 제나라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 제나라 희공,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나라 춘추패자 환공의 아버지입니다. 이 희공이 이끄는 제나라 군대와 제나라 밖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42년이 더 지난 기원전 664년에 산용이 또다시 연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나라가 그 위급함을 제나라에 알립니다. 그때는 이 제나라의 춘추패자 1호인 제환공이
있었습니다. 이 환궁이 북쪽으로 군대를 원정시켜서 산용을 정벌을 하고 산용을 북쪽으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년이 더 지난 기원전 636년입니다. 이번에는 융적이 주나라의 도읍이 나급이지 않습니까? 이 나급에 들어와서 주나라 천자 양왕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양왕은 정나라의 범읍이라는 지역으로 몸을 일단 피신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주나라 양왕은 융적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왕비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나라 양왕이 융적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면서 융적의 지원을 얻어서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정나라를 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어찌어찌 하다가 이 주나라 양왕이 자기 부인으로 맞은 융적의 딸을 쫓아내버렸어요. 소박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집 보낸 그 융적의 우두머리가 주나라 양왕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때 이 주나라 양왕의 계목 해우가 있었는데 이 해우가 딱 보니까 저 양왕을 내쫓고 내가 융적과 같은 편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 자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자대를 천자의 자리에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자대를 주왕의 자리에 천자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계목 해우가 융적의 딸 적후하고 자기 아들 자대하고 짠 다음에 주나라의 성문을 열어서 융적이 성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때 이 주나라 군사들이 완전히 대파를 하게 되고 주나라 양왕은 자기 나라에서 도망을 쳐서 정나라로 피신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자대가 주나라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 융적은 유콘, 그러니까 이 유콘이란 말하면 뭐냐면 지금 그 중국 하남성 숭현입니다. 그러니까 낙양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 융적들이 유콘까지 내려와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동쪽으로는 위나라를 이제 국경선까지 진출을 하고 또 중원에 있는 여러 제국들을 침략을 하면서 막 약탈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제국들이 이 융적을 상당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당시에 시를 쓰는 사람들이 융적의 이런 포악한 행위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서 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시경에 일부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나라 밖에서 4년 동안 피신해가지고 도망가서 머물러 있던 주나라 양왕이 자기 밑에 사람을 당진에 보냅니다. 그래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알립니다. 근데 이때 이 당진의 군주에 누가 올랐냐면 춘추패자 이후인 문공이 제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춘추패자 이후 진문공이 자기 군사를 동원시켜서 주나라의 융적을 토벌해서 쫓아내버리고 또 반역을 꾀한 자대 역시 죽이고 다시 피난가했던 주나라 양왕을 나급으로 다시 모셔와서 주나라 왕에 복귀시켰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진문공이 춘추패자, 그러니까 천자보다 더 높은 그런 권력을 갖게 된 기회가 된 거죠. 이 시점에 황하 동북쪽, 그러니까 황하강이 지도 보시면 북쪽으로 이렇게 뻗다가 또 뻗다가 남쪽으로 뻗다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 황하강 동북쪽 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당진과 섬진이 서로 이제 땅을 뺏겼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또 이 융적들이 또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같이 삼자 간의 지역 다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진의 진문공은 융적을 황하강 바깥까지 쫓아내버리고 황하강에서 서쪽 땅인 하서 지역, 그 다음에 은수와 낙수가 흐르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융적의 후손들을 갖다가 적적 내지는 백적 이렇게 호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진세가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진세가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섬진의 진목공은 그 당시 당진과 섬진이 막 융성하게 일어나는 시점이죠. 그래서 섬진의 진목공은 서융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유여를 데려옵니다. 자, 이 유여가 또 사실 누구냐면 원래는 당진의 출신 사람입니다.
서용 사람이 아니에요. 당진의 사람인데 서용으로 가서 융왕을 잘 보필을 해서 거기에서 등용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서용의 사신이 되어서 유여가 섬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진穆공이 이 유여의 유능함을 알아보고 나름대로 계략을 써서 유여를 섬진 땅에 억류시킨 다음에 오히려 유여와 융왕과 그 사이를 갈라놓게 한 다음에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진穆공이 유여를 진나라의 재상으로 발탁해서 그를 잘 활용합니다. 이때 그 유여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 내용도 역시 진본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서지역 서쪽, 서용에 8개 나라가 있었는데 섬진은 이 서용을 정복을 해서 진나라의 영역 안에 복속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당진의 북쪽을 또 가게 되면 똑같은 흉노지만 이림호, 루본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이 용족들과 이제 접경해서 상대를 하게 되고 또 북쪽으로 또 조금 더 옮겨가면 동호와 산용이 있습니다. 이 흉노족의 명칭이죠. 이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연나라 쪽과 접경을 두고서 활동을 했던 그런 흉노의 사람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흉노들은 산속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에 거주를 하면서 때때로는 자기들끼리 100여 개의 부족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로 뭉쳐서 이동을 했고 또 따로 분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왔지만 결코 이제 큰 하나로 흉노족이 통일되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족 간의 연합은 소규모적으로는 있었지만 큰 연합은 이루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영역을 차지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100년 더 지난 기원전 한 550년 그 전후에는 이 당진의 도공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진나라 양공의 뭐 증손자니까 진문공에 따지자면 고손자죠. 이 진도공이 위강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북쪽 융족과 광화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와서는 이 융족이 당진에 와서 조연을 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춘추시대 때 흉노의 춘추시대 각 제국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국들이 있지만 주로 연나라, 그 다음에 당진, 섬진 이 변경 지역과 접촉해 있는 사람들과 흉노족과 대립이 있었고 침략과 그 정복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을 사마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전국시대 때의 각 제국들과 흉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이후 약 100년이 지난 기원전 약 400년 전후에 당진의 진나라가 세 개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당진의 대부였던 조양자가 구주산 또는 뭐 안문산이라고 하는데 산을 넘어서 대나라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조씨 종족의 땅에 조나라 땅으로 병합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맥이라는 지역까지 이르렀다라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한나라, 위나라 이 두 종족, 당진의 이제 대부 중에 한, 위 두 종족이죠. 이 종족들과 조나라가 합쳐서 당시에 가장 세력이 컸던 지백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서 이 당진국을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이 셋으로 분할해서 그 땅을 나누어 가지죠. 이 시점이 춘추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전국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 조나라는 대나라와 구주산 이북의 땅을 다 점령하고 위나라는 중국의 황하강 서쪽, 그 다음에 상군 땅을 차지해서 융족하고 이 경계를 접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올려드린 지도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거라는 곳, 서용국입니다. 이 의거 역시 이제 흉노족인데 일단 성곽을 쌓고 자기들 영역을 지켰지만 점점 이렇게 동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섬진의 진나라 진해양에 이르러서 이 의거의 흉족들 25개 성 모두를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 뒤로 섬진의 해양은 더 나가서 오히려 접경국인 위나라를 쳐서 이 위나라가 나중에 이제 황하 동쪽은 잃어버리고 황하 서쪽 서하와 상군에 이르는 이 모든 땅을 잃어버리고 동쪽에 있는 지역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위나라가 원래는 양쪽 동서쪽으로 나눠져서 영역을 갖고 있다가 이 서쪽 땅은 섬진에 빼앗겨 버리고
동쪽에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제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섬진의 또 진소왕이 이 일거 융족의 그 왕과 또 이 소왕의 어머니가 선태호입니다. 근데 이 선태호가 융족의 왕과 서로 이제 미래를 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근데 이 선태호는 일거의 융족 왕을 속여가지고 감천궁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융족의 왕을 죽여버리고 오히려 군사를 내서 이 일거라는 지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 이 진나라는 농서지역, 북지, 그 다음에 상군지역 여기까지 다 차지하고 그 땅을 연결을 해서 장성을, 이제 흉노족을 막기 위한 그런 장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진봉기 소양왕 이야기의 뭐 선태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같이 흉노를 막기 위한 그 장성이 진시황 때만 쌓아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해왕 때부터 이미 쌓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편 북쪽의 이 삼진 중에 하나인 조나라는, 조나라 부령왕이라는 사람이, 조나라는 북쪽에 상당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흉노족과 교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들 풍속을 바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호복을 입히고 흉노족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말도 타고 활 쏘는 방법들을 가르쳐가지고 오히려 북쪽의 이무, 그 다음에 누번 이런 곳을 치고 장성을 쌓은 다음에 대땅에서부터 음산산맥 그 기술에 따라서 고골산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요새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조나라는 흉노를 막기 위해서 자기들 변방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까 섬진도 성을 쌓기 시작했고 이 조나라도 변방 흉노를 막기 위한 성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나라는 그 땅에다가 운중군, 그 다음에 안문군, 대군 등을 설치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통일 진나라가 흡수하면서 그 군 이름으로 그대로 정착을 하게 되죠. 또 한편 옆에 있는 연나라 얘기를 해보면 연나라에는 진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일부러 흉노의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러고 나서 흉노의 신임을 일단 얻어냅니다. 그쪽 편에 서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연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거꾸로 연나라 군사를 이끌고 동호를 폐주시킵니다. 그러니까 흉노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 군사들을 끌고서 동호를 물러나게 만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사마천 사계 열전을 보다 보면 자객열전이 나옵니다. 자객열전 중에 한 사람 형가가 나오죠. 진시황을 나중에 암살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이 형가하고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했던 자객이 있었습니다. 진무양입니다. 자객열전에서 도망갔던 중국 장수 목을 베가지고 들고 갈 때 진시황 앞에서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 덜덜덜 떤 사람이 있습니다. 진무양입니다. 이 진무양의 할아버지가 진계인 거죠. 그러니까 진계의 할아버지는 흉노족을 막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그의 손자 진무양은 형가하고 진시황을 죽이러 갔다가 덜덜 떨고 실패하고 돌아온 그 인물이죠. 뭐 번외 얘기였고요. 자, 이 연나라 역시 조양이라는 지역에서 양평을 연결해 가지고 장성을 쌓고 그 다음에 상곡군, 어양군, 우부평, 요서, 요동 이런 지역들을 흉노를 막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자, 이와 같이 흉노하고 접경하고 있는 조나라, 그 다음에 연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그때 각각의 전국시대 각 제국들이 있을 때 이미 흉노족과 대항을 막기 위해서 장성들을 자기 영역에서만큼은 쌓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흉노와 조나라의 장군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 조나라의 장군 중에서 이목 장군이 있습니다. 이 이목 장군은 흉노를 막는데 큰 공을 세운 그런 장군입니다. 자, 이목 장군은 흉노들을 공격하니까 흉노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흉노가 이제 조나라를 침탈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이목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사마천 사계 열전 중에서 연파 인상의 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은 연파 인상의 열전이지만 제가 올린 영상에는 연파 인상의 열전 2부에 실려 있습니다. 이목 장군이 그 열전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연파 인상의 열전 2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전국시대 때 흉노와의 관계를 마치고 이번에는 전국시대 다음으로 통일을 하게 된 통일 진나라와 흉노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전국 칠흥 중에서 6개 나라를 멸망시킨 진나라의 진시황제는 자기 장군 몽염을 시켜가지고 10만 명의 군사를 동원시켜서 흉노를 공격하고 하투라는 지역, 지금으로 치면은 하남, 황하강 남쪽입니다. 이 북쪽으로 올라다가 동쪽으로 떴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그 상단부의 하남입니다. 그 오르도스라고도 하죠. 이 지역의 남쪽 지역을 모두 이제 진나라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때에서 그 지역이 진나라의 영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황하를 요새로 삼아서 황하강변을 따라가지고 44개의 성을 축조하고 또 제수들을 군사로 보충시켜서 그곳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 때 제가 진시황 봉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진도라는 거 있죠? 이 직도, 곧은 길, 빠듯한 길을 건설을 합니다. 그 길이 그 황하강 근처 구원에서부터 운양까지 이렇게 아주 장거리의 길을 직진으로 개통을 시킵니다. 그 길은 사실 유사시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함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부원까지 빠른 시간에 군사를 당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진나라는 험준한산의 능선을 국경으로 삼아가지고 임조라는 지역에서부터 요동까지 약 10,000리에 달하는 그런 장성을 건설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인데 사실 이 만리장성, 지금의 만리장성은 사실 돌로 쌓여졌지만 이 당시에는 흙으로 쌓여진 그런 성입니다. 근데 이 만리장성은 그 이후로도 만리장성 쌓기 전에 아까 제가 전국시대 때 이미 각각의 제국들이 장성을 쌓았다고 했고 또 진시황이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만리로 이제 연결을 시켰던 것이고 진시황 이후로도 중국의 북방에서는 계속 그 흉노의 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중국은 명나라 때, 청나라 때까지도 한 1000년, 2000년 가까이 그 장성을 계속 복원하고 변경하고 늘려가고 개조해오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리장성이 어디까지냐라는 거 가지고 많이 이제 논란이 있는데 뭐 중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더 넓히고 싶고 우리의 뭐 요동 지역까지 다 만리장성에 쌓던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만리장성은 많이 와봐야 지금 중국의 산해관도 안 왔습니다. 그 지금 뭐 산동성 바로 위에 그러니까 황하강 그 하류 그 정도까지만 왔던 것이 사실상의 만리장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중국 역사상 흐르면서 흉노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 이 흉노 중에서 동호라는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있던 흉노족이 세력이 가장 강하고 또 하나는 또 월지. 이 월지가 지금은 저 신장 위구르 하부 쪽인데 그 전에는 이 당시에는 지금 중국의 뭐 감숙성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아요. 그 월지의 흉노, 그 다음에 동호의 흉노, 이 두 군데가 가장 세력이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흉노의 선우, 우두머리로 두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만은 통일 진나라에서 싸움에서 결국 이기지 못하고 북쪽으로 옮겨가서 거주하게 되죠. 유목으로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약 10여 년 후에 진나라의 몽염 장군도 죽고 또 진시황이 먼저 죽었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진나라에 이제 혼란기가 오죠. 그때 중국 내에서 여러 제국들이 다시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이런 중국이 혼란한 틈에 빠져 있을 때 진나라 변경을 지키던 그 죄수들 군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군사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 흉노는 이제 마음 놓고 다시 황하강을 건너서 옛날에 자기들이 침탈을 했던 경계 지역까지 내려가면서 중국과 이제 다시 또 맞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방이 초안전에서 항우한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다시 흉노 북방을 재건하는 건데 흉노족을 몰아내는 건데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흉노의 부흥과 그 흉노의 구심점이었던
두만의 아들 묵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한나라 유방과 묵돌과의 대적 관계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사마천 사기, 본기, 열전, 세가 여러 편에 대해서 뭔가 전반적인 공부를 좀 하셨고 또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오늘 흉노족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해가 가셨을 텐데 그거를 잘 모르시면 제가 한 얘기를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 사기 역사서는 어느 한 편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본기, 세가, 열전까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책을 읽으시고 관심을 두시고 하다 보면 이 사마천 사기 역사서가 사실 역사서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모습들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서라기보다는 인간학서다. 이 사람을 공부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육아적인 관념에서 너무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중에 조금 계신데 뭐 그렇게 꼭 그런 시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사마천 사기 역사서가 2000년을 내려오게 된 그 해는 담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또 즐겁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 사람관계,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많은 이해와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